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하미텍스 포럼의 김세주 이사께서 미국의 거시경제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 및 미래 예측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주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너무 여기저기 그 중구난방으로 막 이거저거 설명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기 이서희 앵커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네. 요즘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관세 전쟁 사태를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인데요. 이 전 네. 세계 경제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미국과 중국, 또 요즘에 이제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국제관계가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요즘에 AI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연결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역시 이제 그 연결 부분은 이제 정치나 이제 각 국가 간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이걸 아까 조성호 부총영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Genius Act라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Genius Act가 통과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한 그 고위 그 정치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나와서 한 얘기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채 35 trillion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미국 전체 부채를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가상 화폐인데 전혀 이렇게 어떤 뭔가 베이스가 없는 가상 화폐가 아니고 뭔가 자산을 바탕으로 한 가상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그 지니어스 액트가 얘기하는 거는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니까 달러에 엮여 있는 달러 1달러에 엮여 있는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발행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할 때 거기에 믿을 수 있을 만한 자산, 그게 연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주로 단기 채권, 연방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미국 국채에 연계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 연방 정부 채권을 많이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채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달러 패권도 지킬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달러와 연계된, 만약에 뭐 어떤 나라가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이랬을 때 자기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달러와 연계가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달러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달러에 죄송합니다. 여기 불이 자꾸 꺼져요. 달러에 연계를 해서 달러의 그 어떤 가치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말하자면 그런 어떤 요즘에 이제 달러가 뭐 다른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뭐 달러에서 점점 탈피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시 그 어떤 달러의 전 세계 장악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러시아에서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더불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부채라는 결국 국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국채를 탕감을 시키는 그러니까 평가 절하를 해서 탕감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이제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그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사들이는 걸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현물 시장에서 샹하이 골드 익스체인지라는 데서는 그 현물 시장에서는 가장 큰 골드 익스체인지가 샹하이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거는 골드를 위안화로 교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골드를 가지고 오면 또 그러니까 위안화와 골드를 옛날에 미국 달러가 금에 연계가 돼 있었던 것처럼 위안화도 이제 금에 연계가 돼 있게 할 수 있게끔 그 익스체인지에 가서 위안화로 골드도 살 수 있고 금을 가지고 오면 위안화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떻게 될지는 모르고 미국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권장을 하고, 이 지원을 함으로써 미국의 국채를 더 사줄 수 있는 큰 손이 하나 생긴 거는 맞는 얘기죠. 요즘의 경제를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AI, 이 놀라운 발전 속도 수준에 우리가 지금도 살짝 두려움을 가질 만큼 너무나도 빨리 발전을 하고 또 놀라운 수준이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AI가 지금 우리가 평가되는 것보다는 좀 과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과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어떤 뭐 우리가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그게 보편화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지만 AI는 지금 만약에 버블이라고 한다면 버블의 초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과연 저만한 주가의 가치가 있느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지면은 뭐 끝이 없겠지만 전체적인 AI를 생각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AI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버블의 초입에 들어간 걸로는 보이고 하지만 AI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우리 문명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블 버블이라고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AI는 미국 뭐 중국 뭐 어느 나라든지 AI는 그냥 어떤 한 산업이 아니고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거든요. AI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왜 아무리 그 주가가 비싸도 아직 버블의 초입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서로 그 경쟁 구도에 들어갔는데 경쟁 구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 지금 버블이라고 해도 그 버블이 지금 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할 거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칩이라든지 물론 엔비디아만큼 더 뭐 훌륭한 그런 칩을 만들어내는 다른 회사가 나타나서 엔비디아가 혼자서 이제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AI 산업은 국가 간의 경쟁이고 AI의 그 선점을 잡는 국가가 말하자면 차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지금 AI 쪽이 뭐 어떤 95% AI 관련 회사의 95%가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해요. 적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살짝 궁금한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예. 이후에 꽤 올랐는데 그 요 며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한 12만 불 조금 넘어갔다가 이제 지금 10만 불 밑으로 9만 한 3천 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하는 이제 투자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비트코인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그 어떤 분석 차원에서 50일 moving average,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느냐 안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한 10만 불 정도에 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한 9만 3천 정도 하니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그 50일 이동 평균 선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빨리 회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팔았느냐? 왜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느냐? 그게 지금 이제 미국 중앙은행, 미국 페드의 어떤 정책 방향과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요 다음번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지금 불확실하지만 원래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한 60% 정도 생각을 하다가 가능성이 지금 한 40% 가능성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어, 이제 내리는 거와 달리 중앙은행에서 미국 페드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그 QT, 그러니까 긴축 정책, 그 QT, quantitative tightening, 이거를 12월 달부터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방만하고 뭐 빚이 너무 많고 이런 걸 줄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quantitative tightening 이제 그만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에 있던 돈을 점점 빼내던 거를 그만 빼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장에 사실 증시에 좋아야 되죠. 증시에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일어나고 그 반대 효과가 일어나서 일종의 그 선신호, 지금 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그 선신호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냐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데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신호가 뭐냐면 왜 미 중앙은행, 페드에서 왜 갑자기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그만하려고 하는지, 상황이 그렇게 나쁜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거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그 어떤 신호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빨리 팔고 나갈 수가 손쉽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중앙은행에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를 중앙은행에서 알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재정을 갖다 좀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래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는 또 금리를 낮췄어요. 연준의 제롬 파웰이 노동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하방 리스크를 걱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과연 미국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지금 금리 방향은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돈의 흐름을 막지 않고 돈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70%가 소비자 지출입니다. 미국 경제 GDP에. 그러면 70%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미국 시민들이 돈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데 그게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돈을 나가서 쓰질 않습니다. 근데 경기가 돌아가려면 이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를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뭐 모르게지 레이시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 레이시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낮추게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그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은 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고, 뭐 두 번 더 내릴 것이다, 세 번 더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내렸는데도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때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퀀터테이티브 타이팅에 내에서 퀀터테이티브 이징으로 감으로써 소비자 지출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네. 자, 끝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봐도 미국 증시는 오버밸류 돼 있죠. 너무 고평가돼 있고 비싸고 더군다나 이제 몇 회사에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한 다섯 개 회사가 S&P 500 지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AI 관련된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죠. 어, 중간중간에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오고 뒤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멱살을 잡혀서 끌려갈 때, 목줄을 제대로 그게 네. 이제 기관 투자가고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끌어가는 그런 성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를 주로 하는 밸류 인베스터들은 이거 오버밸류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모멘텀 시장입니다. 모멘텀이 움직이는 시장. 이거 주식이 싸니까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조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한 장기적인 하락세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잠시 후 모든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Q&A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주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하미텍스포럼의 저스틴 주 회장님께서 한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간의 법인 설립, 그리고 운영, 절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강의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오늘 그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기업인들이라고 들었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시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나 알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제2기를 맞이해서 관세 폭탄 등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대기업뿐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세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사 설립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띄워지나요, 지금? 네, 보입니다. 네, 보이세요? 네, 오케이. 자, 잘 보이죠? 네,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일단 지금 미국하고 그다음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나라를 상대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편의상 미국과 한국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생각은 첫 단추는 내가 어떤 형태의 지사를 만들까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아, 생각이 날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한국하고 조금 달라서 뭐 기본 이니셜 캐피탈이 크게 요구하거나 아주 어려운 형태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어떻게 셋업하는 거는 제가 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CEO, 세크레타리, CFO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한국 법인하고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지금 지사를 새로 봤을 때, 한국에서 보는 관점과 미국에서 보는 관점을 봤을 때, 이 도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본사가 있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건지, 해외 지점을 설립할 건지, 해외 사무소를 설립할 건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설립을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됐든지 미국 회사이거나 아니면 foreign corporation이라고 해갖고 해외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아예 없거나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뭐 현지 법인도 했고 해외 지점도 했고 해외 사무소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10년, 2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거의 다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세요.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미국의 회사를 코퍼레이션을 셋업을 하고 한국에 있는 본사가 현지 법인의 51%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감으로써 미국 현지 법인과 한국 해외에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separate enti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본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셋업을 하면은 현지 법인 미국 회사로서의 모든 법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세금 보고도 하면서 현지 법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전혀 책임을 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와는 별도의 리갈 엔티티가 되면서 서로 법적인 책임감이 없는 그렇지만 소유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해외 지점이라는 거는 보통 브랜치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것은 큰 단점은 한국에 있는 본사가 해외 지점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이나 세무적인 문제도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간히 처음에 시작했던 썼었으나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서 많이 안 써지고 있죠. 그 나머지 또 하나는 해외 사무소라 그래갖고 이 해외 사무소는 미국의 해외 사무소를 설립을 하면은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만 같이 않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연락처를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R&D를 한다든지 여기서 마켓 리서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만 되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 브랜치를 셋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하고의 연관성이 있고 또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워러스 엣지라는 텍스 컨스퀀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점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주의해서 생각하실 거는 해외 지점 브랜치를 셋업함으로써 본사에 법적이나 세무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해외 지점이 예를 들어서 연방 세무부에서 감사받을 경우에는 본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한국처럼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법인을 셋업을 해서 한국에 있는 본사와 유기적인 관계로 비즈니스를 이어져 나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이제 걱정하실 거는 미국에 있는 법인도 미국 회사고 한국에 있는 법인은 이제 본사가 되기 때문에 본사와 지사 간에 물건 거래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전엔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갖고 트랜스퍼 프라이스라는 이슈가 있어서 내가 미국 회사에 인컴을 인위적으로 안 내서 실제로는 미국의 영업이 많이 잘 돼서 세금이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오는 물건의 코스트를 매니플레이, 소위 장난을 쳐서 미국에 세금을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 있긴 한데 그거는 현지 법인을 셋업한 후에 향후에 영업이 진짜 잘 돼서 이슈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면 되고 지금 세 가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현지 법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미국에서 볼 때는 US 코퍼레이션이죠.
그렇지 않고 브랜치를 셋업했을 때는 해외 본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포린 코퍼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 회사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제3국에 회사를 셋업해서 그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지점이 미국에 있는 회사의 오너십은 소유권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되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홍콩에 있는 회사는 포린 코퍼레이션으로 미국에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requirement이나 텍스를 세금 보고 하는 requirement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첫 단추를 잘 껴야 될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각 나름대로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엔티티가 어떤 건지를 심사숙고하셔서 고르시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세금을 합법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은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애로사항을 갖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처음에 회사를 셋업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전문가의 이제 소개로 추천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셋업을 하고 이어져 나가게 되면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다 합법적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오피니언을 듣고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를 가는데 뭐 반바지에 쪼리 신고 가지 않죠. 반바지에 쪼리가 불법은 아니지만은 교회 갈 때는 그렇게 입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지 않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적합한 옷을 입고 처음부터 첫 출발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해외 지사 구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셋업을 했을 때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사업체 형태는 뭐가 있냐고 보면은 한국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인 자영업자, 솔프로프라이 있고 파트너십이 있고 코퍼레이션은 두 가지 코퍼레이션은 나눠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미티드 라이브리 컴퍼니가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는 이 6가지로 보면 되겠고요. 개인 상업자나 동업자는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내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나 이꼴 비즈니스가 돼서 미국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기록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날 때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9/11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무산이 됐는데, 내가 개인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파산을 해야 되지,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집이나 차 같은 모든 개인 소유 자산이 뺏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개인 자영업자나 동업자는 추천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의 비즈니스의 형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이제 주식회사가 가장 큰 이제 그다음 선택지가 되겠죠. 미국은 주식회사를 했을 때 보통 얘기하는 건 C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C 코퍼레이션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회사. 그런데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보면은 주식회사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어, 유한돼 있죠. 내가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자본금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액수죠. 내가 한국에서 1,000만 원, 1억을 갖고 주식회사를 셋업했을 때 주식회사가 수를 당했다든지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을 때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고 문을 닫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 돈만 잊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나쁜 점으로는 주식회사는 세금을 두 번 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에서의 법인세가 있고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에 그 남은 net 인컴을 주주들한테 나눠질 때 거기에 대한 배당 세금을 또 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올해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 회사 인컴이 1억이 나왔으면은 그 1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내가 주주 환원 차원에서 주주한테 5천만 원을 줬다 하면은 그 주주들은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각자 또 배당 세금을 내야 되는 두 번의 세금을 내야 되죠. 1억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다시 만든 소규모 주식회사라는 S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S코퍼레이션은 뭐냐면은 일단 회사를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다음에 S코퍼레이션으로서의 내가 퀄리피케이션이 되면은 미국 연방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S코퍼레이션으로 인정이 되고 그레스의 장점은 스틸 이거는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회사로서의 모든 법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점인 더블 텍스가 안 되고 한 번만 텍스를 내게 됩니다. 즉, 코퍼레이션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법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인세가 없어요. S코퍼레이션으로서 미국 연방국세청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요. 그 S코퍼레이션이 되려고 하면은 주주의 제한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도 한 가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미 국가주에 살고 있는 레지던트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아마존, 엑손, 모빌, 뭐 일란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S코퍼레이션이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미국 IRS에서 만들어낸 그런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한 조건 중에 하나가 주주의 수의 제한이 있고 주주가 노스 아메리카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교포를 내가 오너십으로 주지 않으면은 S코퍼레이션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 셋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한 종류를 찾으시고 할 수 있는 건 주식회사 아니면 또 하나는 리미티드 라이비리티 컴퍼니라는 게 있어요. LLC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국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아직까지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유한 책임 회사예요. 이것은 미국은 지방 자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주정부, 그다음에 카운티 정부 모든 정부들의 법이 틀려요. 그 법이 틀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는 LAC가 있지만 또 다른 주에는 LAC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한 책임 회사는 말씀드렸던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한 책임 회사로서 회사를 셋업을 하면은 그 주식회사로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베네핏을 다 받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LAC에서는 Operating Agreement라는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LAC의 주주가 아니라 멤버라고 부르는데 그 멤버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한하게 플렉서블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에 본사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S코퍼레이션이 안 될 경우에는 C코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LLC를 많이 셋업을 해드려요. LLC의 또 하나 장점은 LLC는 세금 보고할 때 우리가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나 를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LC를 셋업을 했을 때 C코업처럼 더블 텍세이션이 안 되고 한 번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LC로서의 이제 내가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C코업과 똑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한 번만 낼 수 있고 그 다른 혜택이 많은데 그건 너무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상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LP라고 리미티드 라이프 파트너 LLP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관계가 없으세요. 그다음에 LLP라고 있는데 그건 여기서 빠졌네요. LLP라는 것도 리미트 라이브리 파트너십이라 해갖고 전문가들, 의사나 닥터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지사를 설립하실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Ccorp이나 LLC 중에서 셋업하시는 게 가장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거를 셋업하는 거에 따라서는 각자의 상황이 틀리고 각자의 형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도표인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커버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소프로파이터 자영업자나 파트너십 그 동업체는 피하시고 코퍼레이션을 봤을 때 C컵이나 S컵은 안 될 경우에는 LLC를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기로 하고 자영업자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파트너십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리미트 파트너십 마찬가지고 코퍼레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리크니 코퍼레이션을 내밀고 라이빌리티가 내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이니셜 액끼리만큼만 손해가 본다는 거 말씀드렸고 S 코퍼레이션은 IRS S 일렉션을 해갖고 여기서 IRS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린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LLC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 세금을 생각을 하실 때 연방 세금, 주세금, 그다음에 카운티, 그다음에 시리 각종 지방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회사를 셋업하실 때는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어떤 회사를 셋업을 하고 어떤 형태로 셋업하지만 내가 어느 주의 회사를 셋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각 주마다 주법이 틀리고 각 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셋업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만 세금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미국 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델라웨어나 그 텍사스나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그 주를 택해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협력 업체가로서 미국에 진출하는데 현대 협력 업체다 하면은 조지아 아틀란타 같은데 알라바마 같은데 많이 가시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느 주에다가 회사를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LAC에 대해서는 좀 전에 대충 말씀드렸고 LAP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오셔갖고 어떤 형태의 회사를 만들고 어느 주에다가 회사를 만들 건지를 생각을 했으면은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세금 종류가 많은 것처럼 미국도 말씀드린 대로 각각 자치마다 세금을 내요. 그래서 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에 내시게 되고 종업원이 있을 때 종업원에 대한 세금도 연방과 주정부에 내고 그 다음에 세계택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시에 갖다가 내게 되고 그다음 판매세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면 샀을 때 내는 세일스 텍스는 유스 텍스는 주정부에 내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세 프로퍼티에 대한 거는 카운티에 내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것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각각 세금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도 비즈니스 하실 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낸다고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소득세는 내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남기는 넷 인컴에 대한 세금이죠. 내가 매출이 있고 코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익스펜스 다 뺀 넷 인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 페이롤 텍스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종업원이 있을 때 종업원에 대한 세금을 회사 입장에서도 내고 종업원 입장에서도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고 이거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어울러서 내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텍스는 내가 어느 주에 비즈니스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이 LAC에 1년에 한 번씩 비즈니스를 하는 라이센스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금은 내가 전 해에 벌어들였던 전체 매출에 근거를 해서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세에는 세제 뉴스 텍스라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카운티마다 아니면 시마다 조금씩 텍스 레이시 틀린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재산세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를 쓰는데 필요한 내가 장비가 있었으면은 그 장비에 대한 세금을 매해 카운티에 내고 있습니다. 이 큰 부담은 아니지만은 매년 보고에 대한 세금을 꼭 내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 비즈니스 셋업 했을 때 텍스 레이트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LLC나 코퍼레이션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블 텍스였었죠. 더블 텍스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트럼프 일기 전에는. 그래서 C 코퍼레이션으로서 보통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아직도 많은 지사들이 C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C 코퍼레이션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미국에 상장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를 아니면 해외에 있는 투자자를 받았을 때 델라웨어에 C 코퍼를 셋업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35%였습니다. 연방 세율이.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세율은 10%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C 코퍼레이션으로 주식회사에서 비즈니스 하게 됐을 때 내가 100을 벌면은 45, 50 가까이를 세금을 냈었어야 됐는데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지금 법이 바뀌었죠. 크게 바뀌면서 이 35%가 21%로 플랫이 됐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C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도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미국 주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마다 세법이 틀리고, 이 텍사스, 네바다, 와이오밍, 델라웨어 이런 쪽은 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하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비즈니스를 어디서 하시든 별 큰 차이 없이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특별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또 받도록 하고,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의 강의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녹화 영상과 강의 자료는 추후에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알버트 왕 한미텍스 포럼의 고문께서 감사 대비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미 국세청에서 근무한 엘버트 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 국세청의 감사 진행 상황과 또한 그 감사 조사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 초에 새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 Reduction in Force의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미 전국의 그 Field Revenue Agent가 숫자가 한 1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가 대부분의 경우 감원과 또한 조기 은퇴로 인해서 현재 약 한 7천여 명 정도로다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또한 이번 주서부터 그 거버먼트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아니, 아, 아까 조기로 듣거든요. 아직 그 정확한 그 감사 진행 방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올 초 그 감원 계획이 발표된 후에 나온 앞으로 국세청의 감사 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IRS에서 새로 레베뉴 에이전트를 뽑겠다는 충원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원이 얼마나 더 줄을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IRS의 매니지먼트에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의 많은 부분을 High Income Taxpayer, 즉 개인일 경우에 인컴이 40만 불 이상일 경우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많은 인력을 Large Corporation에 투입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그 텍스 스킴이나 텍스 어보이넌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컴플렉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 세 가지 분야에 아, 나머지 인력들을 투입하겠다 하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주제 김세주 그 멤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IRS에서도 그 AI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RS는 올 초에 그 미국 회사인 그 파런티어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AI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많은 변화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팔란티어의 그 데이터 애널리틱 그 플랫폼 자체가 워낙 정교한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IRS에서 쓰던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방식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를 통해서 그 high risk return을 걸러낼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 pass-through entity에서 흐르는 자금들을 추적을 해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서 감사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남은 직원들의 그 field visitation 같은 거를 좀 규모를 줄여서 많은 감사 부분을 이제 디지타이즈제이션을 통해서 한 레비뉴 에이전트가 좀 더 많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역량을 크립토, 즉 디지털 에셋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래도 그 AI의 사용으로 인해서 서면 감사 통보가 굉장히 익스펜션 될 거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나가는 그 CP2000 노티스, 즉 Under-Reporter Notice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 CP2000 Under-Reporter Notic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가 보고한 액수와 북새청으로 들어온 자료의 어떠한 그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 내가 보고한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노티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던 또한 그 다큐멘트 매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필드 레비뉴 에이전트가 많이 줄었으면서 그 감사 인원 충원 계획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필드 레비뉴 에이전트보다는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TCO를 활용해서 오피스 아디트를 많이 진행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획기적인 방법은 전에는 필드 레비뉴 에이전트 혼자 감사를 하던 것을 이제는 아마 TCO와 팀을 이루어서 TCO는 좀 더 수월한 감사 이슈를 하고 레비뉴 에이전트는 아마도 그 좀 복잡한 텍스 로 관계되는 이슈들을 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세청에서 앞으로의 감사를 할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감사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감사의 그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RS 감사를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조심을 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S는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가 매년 아주 뭐 모든 소스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그 자료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IRS 전산망에 아무리 낙후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수년간 그 많은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전산 처리 과정이 굉장히 좋아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미스매칭이 나게 되면 첫 번째로 그 어떠한 이상 징후가 시스템에 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진 감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납세자분들이 많이 받는 폼 종류가 하나가 이제 1099이 있는데 그 1099은 그 납세자들한테만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카피가 반드시 국세청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받은 1099 액수하고 IRS에 미스매칭 들어온 1099하고 미스매칭이 되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의 서면 감사라든가 아니면 필드 감사가 통보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W2라든가 아, 뭐 1099K, 1099NEC 그리고 무슨 뭐 페이팔이라든가 벤모 이런 그런 뭐 트랜스퍼 등등 그리고 또한 증권 계좌 이런 데서 발행하는 것들 모든 것 특히 요즘에는 그 IRS에서도 그 디지털 애셋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전에는 디지털 애셋 트랜잭션이 있어도 그 많은 분들께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이제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큰 공제나 비정상적인 공제를 피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정당한 공제는 그 비용을 얼마를 클레임을 해도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과도하거나 소득 대비 비율이 너무 큰 공제는 감사 위험을 높이니까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감사 위험이 높은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 매출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뭐 사업 경비라든가 매우 큰 금액의 기부금, 뭐 비즈니스에서 이익이 얼마 나지는 않는데 뭐 charitable contribution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는 요즘에는 또 많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그 홈 오피스 공제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집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 홈 오피스를 공제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아, 너무 많이 하시면 좀 곤란하시겠죠.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IRS에서는 일단 감사가 시작되거나 서면 통보가 나가면 그 증빙 서류를 요청을 해요. 그렇지만 그 증빙 서류 자체가 이제 완전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을 보내줘야지 다른 거는 절대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보관해야 될 자료라든가 제출해야 될 자료 중에서는 이제 뭐 영수증.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전자 파일로 서브미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다가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히 뭐 마일리지 기록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은행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것이 요즘에는 다 PDF로 나오니까 PDF로 갖고 계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 시에는 반드시 모든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기 때문에 꼭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기부금 그 charitable contribution을 하셨을 때 그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감사 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그 커밍글링 즉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개인과 사업 계좌를 분리시켜서 개인 체킹 어카운트,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는 반드시 분리시키기를 권고합니다. 뭐 당연히 기록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또한 많은 감사가 굉장히 단순한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그 단순 계산 오류에서 발생을 해요. 그것이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경우 그걸 캐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단순 계산 실수로 인해서 많은 노티스가 국세청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공지를 했는데 그 스케줄을 빠뜨리고 첨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얼마고 공제를 얼마를 해서 그 넷 인컴이 얼마인데 실질적인 넷 인컴이 그 액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오류를 많이 줄여주지만 최종적으로 그 텍스 리턴을 사인한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더라도 숫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감사의 집중은 그 현금 거래가 많은 집중은 현금 거래가 많이 하는 비즈니스에 많은 그 아무래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중심의 그 감사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현금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하기를 권합니다. 그거를 굳이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모았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은행에 반드시 입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한 현금 그 거래 내역은 반드시 기록을 해서 갖고 계셔야 나중에 아, 감사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은 축소해서 신고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 즉 AI를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 데이터 애널리틱을 통해서 이제 잡아내는 경우인데요. 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패턴을 컴퓨터에서 걸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큰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을 경우. 그리고 또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비 로스가 생겨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수익 창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즉,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보통 우리는 그 profit motivation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이익 창출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보통 3년 정도 수익 창출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거진 반드시 감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조기 은퇴 계좌에서 인출할 때 그 페널티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누락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CP2000 같은 경우가 나가고 그것이 지금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필드 감사 대상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 그 텍스 리턴을 할 때 딱 떨어지는 숫자로다가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경비를 하는데 뭐 5천 불, 만 불, 이런 식의 딱 그 홀 넘버, 그 딱 떨어지는 넘버로다가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아,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세금 감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 경험으로서는 그 CPA나 EA 분들이나 늘 많이 그 활용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IRS에서 보는 이제 주요 그 비즈니스 레이쇼가 있는데 그 CPA, EA 분들은 그 비즈니스 레이쇼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레이쇼 안에만 들어가면 무난하게 감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CPA나 EA 분들을 통하시면 그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을 뭐 잘 정리를 하시고 오류가 없고 그 세법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분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그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면 좋으냐면 특히 고소득자일 경우 그렇고요. 또한 임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니면 투자 소득이 여러 방면에서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한 뭐 상당히 많은 다른 종류의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감사에 들기 전에 서류 종류, 텍스 리턴을 잘 보고를 하셔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떠한 편지든지 간에 IRS에서 편지가 하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곧바로 대응을 하셔야 감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고모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세무사님이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그 내년에 바뀐 세법하고 그다음에 그 오빠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줄여서 오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법 그 오빠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제 긴 말로 얘기하면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표현을 주로 안 쓰고 이제 어떤 구분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미국 세법을 얘기할 때는 26 US 코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큰 범위에 세법, 민법 이럴 때는 타이틀이라는 말을 쓰고 그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된 거를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서로 뭐 정치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실제는 영어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케미스트리가 많지 코드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바뀐 세법 중에 이제 그 세법의 이름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뷰티풀이라는 이름을 중간에 썼는데 뷰티풀이라는 말을 세법에 쓴 사람은 아마 그 미국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뭐 뷰티풀이 무슨 세금을 걷는데 무슨 아름다운 행위가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서명일은 7월 4일을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 날 서명을 했는데 이제 우선 서명하자마자 적용된 법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공제가 9월 말로 종료됐죠. 그러니까 서명하자마자 사라진 법이 이제 전기차 공제에서 수많은 전기차들이라든지 뭐 한국의 기아 자동차들이라든지 현대자동차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 법이 뭐냐면 이 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년에 바뀌는 법하고 앞으로 바뀌는 법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법을
크게 많이 바꿨죠. 이제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바뀌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 크게 바뀐 저, 옛날 법이 뭐냐면 2017년도에 발표된 텍스 컷 앤드 잡 액트라고 2017년도에 크게 바뀐 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꾼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게 뭐 바뀌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서 바뀌었을 때 아주 좀 특이한 그 법이 바뀌었는데 코퍼레이션 텍스가 37, 그러니까 일반 개인 세금하고 똑같이 됐는데 37인데 21% 단일세율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있는 부자들이 그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큰 기업체들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주로 CEO들은 급여를 되게 적게 받아요. 뭐 몇백만 불, 뭐 몇십만 불 받고 그다음에 그 주로 주식으로 받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트럼프 법은 약간 부자법이라 할 수 있는 게 코퍼레이션 한도를 37%에서 21%로 줄였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 개인 세금은 텍스 레이트가 37%까지 돼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 CEO들이 일반 페이를 안 받고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 똑같이 뭐 20% 적용.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덜 내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뭐 큰 대기업들 CEO들이 왜 급여가 적고 주식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세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쩌면 재정 적자가 커진 게 미국 세법이 여기서 기업체의 세금을 37에서 21로 다운시킨 게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핵심 조항을 말씀드리면 TCJA라는 세금률 및 표준공제 연구와 이건 텍스 컷 앤 잡 액트라고 해서 2017년도에 개정된 세금률,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21%, 뭐 표준공제 이런 것을 영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영구화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퍼머넌트라는 의미는 다음 법이 정할 때까지입니다. 다음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소를 얘기할 때 어디 주소 때 퍼머넌트 애드레스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게 뭐야 영구적인 주소가 어디 있어? 이렇지만은 그냥 한 거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구화라는 건 다음 법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란 얘기가 영구화라는 얘기고 보통은 한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추가 공제 신설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트 공제 한도 2028년도 4만 불 확대 이 법도 이 지방세 한도를 2017년도에 무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 20채 있는 사람, 뭐, 아니, 예를 들자면 서너 채 있어도 만약에 집에 대한 재산세를 10만 불을 냈어도 그 당시엔 공제해 줬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만 불로 바꿨어요. 2017년도에. 똑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 불로 바꿔가지고 대부분이 집 공제는 만약에 집 공제가 만불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자 다른 세금이 모든 게 있어도 만불밖에 공제가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시적으로 2028년도까지 4만 불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팁 초과 근무 자동차 대출 이자 면제 그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 증가 및 연구와 그다음에 QBI 20% 공제 연구 연장 그 상속세 면제 및 자선기부 공제 강화, 그다음에 특정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세금 보고 할 때 표준 공제가 있고 개별 공제가 있습니다. 표준 공제는 스탠다드 디덕션, 개별 공제는 아이템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뭐 기본 공제를 하고 싶다. 나는 뭐 개별 공제를 하고 싶다.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공제를 이미 해서 초과될 경우에 개별 공제로 넘어가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제 납세 추가 공제라는 것은 이제 그 2025년도, 28년도까지 6천 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세율 및 포진공제액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세율 공제를 이걸 텍스 브레이킷이라고 하는데 10%, 12%, 22%, 뭐 37% 갔는데 보통 한 연봉이 40만 불 넘어가면 37%입니다. 근데 37%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최고 40만 불이 넘어갈 때 37%가 적용이 되고 그 밑에를 그 계단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제율은 37%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만 불이면 37%가 아니라 10%, 12%, 20%, 24%다 적용된 후에 37%가 되니까 실체적으로 그 37% 공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지용 공제가 부부 합산할 때 3만 1,500불.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부가 3만 1,500불을 벌었을 경우에는 공제를 해버리면 소득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 3만 1,500불이 이론상으로는 소득이 이하되는 사람은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만 자영업자는 소셜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 때문에 소셜하고 메디케어 텍스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령자는 아까 3만 1,500에서 부부면은 6,000불을 공제해서 3만 7,500불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자가 만약 소셜이라든지 뭐 기타 연금을 받는데 3만 7,500불이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솔트 공제라면은 이제 지방세 공제 확대인데 2025년도, 28년도에는 주 지방세 공제 한도를 4만 불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거는 지방세,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세,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리얼 프로퍼티 텍스를 만 불밖에 공제를 못 합니다. 자기가 5만 불을 냈건, 6만 불을 냈건, 7만 불을 냈건, 만 불 공제를 못 하는데, 한시적으로 25년도에서 28년도까지 4만 불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29년도 이후에는 만 불 한도가 영구적으로 또 제한됩니다. 그, 그, 그러면 이제 실례를 들으면은 만약에 캘리포니아는 주소득세율이 최대 13.3%이기 때문에 만약에 4만 불을 공제해 받았을 때면은 텍스가 4만 불을 공제하고 그러면 텍스 레이트를 만약에 30%라고 했을 때 4만 4, 32, 12,000불에서 4만 불, 12,000불 여기 10%니까 4,000불, 12,000, 16,000불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만 불을 공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녀세액 공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기존에는 금액이 뭐 2,000불이 됐다, 1,500불이 됐다, 그러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2,200불로 영구적으로 이제 정함이 없이 정해버렸습니다. 서류 요구 사항은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자녀 기준은 17세 미만입니다. 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로. 근데 요 거주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자냐, 뭐 아니면 뭐 오래될 수 있는데, 요 해석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요거는 담당 CP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 옆집 사람은 뭐 환급액이 9,000불이 되냐, 만 불이 되느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대개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만약에 자녀가 셋이 있다고 치면은 2,200불 곱하기 셋이면 6,600불에다가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 이제 저소득 크레딧을 6,000불을 넣으면 보통 연말에
이제 12,000불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거나 이제 자녀가 이제 그, 그 적은 사람들은 아니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바뀐 거는 팁 및 초과 소득 근무 소득 면제를 했는데 팁 소득 면제가 돼 있고 초과 근무 소득 면제 이건 새로 생긴 법입니다. 이건 특별히 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부 공동 신고자는 5만 불까지 연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5만 불까지. 그다음에 부부 공동,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도 초과근무 수당은 부부 공동 신고자, 일 경우에 2만 5천 불까지 연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알아야 될 거는 이 월급 명세에서 이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월급 명세는 기존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기존과 똑같이 처리되고 다만 그 소셜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지고 연말 세금 보고 할 경우에 소득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그건 그다음에 한도는 공동신고자는 30만 불까지인데 30만 불에서 페이즈 아웃이 돼요. 이제 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서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5만 불까지는 아니 30만 불까지는 5만 불의 연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팁은 2만 5천 불이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게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처음 생긴 건데 이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리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신고 구매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에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최대 이자 공제액은 10,000불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빈 넘버를 등록해서 빈 넘버를 세금 보고할 때 등록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생산된 차인지 언제 생산된 차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비 소기업 조항에 대해서는 QBI 공제 연구와 그러니까 20% 적격 사업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S코퍼레이션 LLC들은 총 세일에 대해서 20%를 이제 지금 공제하고 이제 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만들었어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기한이 없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지 S코퍼레 LLC 하신 분들은 총 그로스 세일 그러니까 매출액의 20%를 영구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선 기부 확대 공제는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기부금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이제 기존 공제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 공제가 없이도 그냥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표준 공제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싱글은 1,000불, 부부 공동 신고는 2,000불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면제는 이제 1,500불로 1,500만 불로 이상 되지만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종건 변호사께서 이제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 안 적어진 것 중에 하나 이제 크게 바뀐 게 있는데 이제 기업체 중에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가상각은 왜 중요하냐면 각 기업체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재산 형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만 불짜리 뭐 자동차를 샀는데 그걸 감가상각을 안 해서 그냥 만약 대차대표 10만 불 기체했을 때는 10만 불의 가공수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바뀐 거는 감가상각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섹션 179하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옛날에 기존에 하던 방식이죠.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보너스 디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MC MS CRS라는 기존 고전 방식인데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뭐가 틀리냐면
기존의 섹션 179 방식은 그 전액을 상쇄할 수 있지만 소득 범위 내에서밖에 그 손실을 인정 못 합니다. 그 손실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체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섹션 179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보너스 디프레이션에서 그거는 이제 100%까지 추가로 감가상각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통 방식 5년, 10년, 15년 나눠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방식은 순서가 섹션 179 방식, 그다음에 그 보너스 디프레이션 방식,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 방식이 있는데 그건 다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그 내년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올해 그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내년에 많이 한다든지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기 설명이 좀 미흡한 것도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세무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의외로 한국과 미국에 연계된 상속, 증여, 절세 방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 이정권 변호사님의 한미 양국의 상속, 증여, 양도세제 비교 및 사례 분석 및 전략에 관한 강의 듣겠습니다. 이정권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월을 네, 잠깐만요. 네,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네. 파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중이네요.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상속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데요. 현재 이렇게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미국 달러 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도 많고, 반면으로 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노년에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과 미국 재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그러니까 상속세를 1인당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는 1,400만 불까지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이상 돼도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은 지금, 한 10억,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이 있고, 배우자 공제 5억이 있어 10억 정도까지만 면제가 되고,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국은 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죠. 10억이라고 하면 달러로 한 사람은 한 7만 불, 그러니까 7만 불과 1,400만 불이면 한 200배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속을 할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유언장이 있거나 아니면 유언장이 없을 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은 이제 공중유언장으로, 한국은 보통 공중유언장을 만들어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해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아니면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이라고 해가서 역시 등기소에 가서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프로베이시라고 꼭 법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트러스트라는 그 가상의 어떤 엔터티, 어떤 그런 그 객체를 만들어서 그 등기를 그 트러스트 앞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법 같은 경우에 부부간에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 할 때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같이 상속을 받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유 재산일 때,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자녀가 가져가지 않고 다만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재산, 그건 이제 고유 재산 또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나눠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이고 또 미국법은 특히 주마다 다 이 상속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유언장대로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언장에서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1년 이내로 이의를 제기해서 유류분을 청구해서 유류분을 받아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러한 점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떠냐? 미국에서 한국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유언하시는 분이 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르고 싶다라고 명시하면 유언장이 명시하면은 유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에 있는 분이 그럼 미국에 와서 유언장 만들면 가능하냐? 그것은 되지 않고요. 미국의 시민권자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 미국에 내가 거주자다. 그래서 거기에 상거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적이 미국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유언장을 만들면서 유류분 배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속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부분이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한국법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까지 그리고 6개월 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100억이다, 그 상속세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그 중에서 뭐 한 7분의 3을 받는다 하면은 대략 한 40억, 50억 정도 되는데 그 40, 50억을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이 30억입니다. 30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등기를 한다든지 실제로 그 막 가져가는 부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비거주자 분들에게는 일괄 공제 5억이 안 되고 2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9개월 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으면 50%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네, 미국법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경우 배우자 재산에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전혀 또 상속세를 안 내죠. 미국에서는 안 내고 한도 없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1,399만 불, 그러니까 약 1,400만 불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1,500만 불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한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40%의 상속세를 물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1,400만 불 정도가 상속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다음에 그 상속세뿐만 아니라 평생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 다 합산입니다. 한국은 증여세 별도, 뭐 상속세 별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한 것이 있으면 그 상속세 공제 한도에서 미리
그걸 공제하도록 써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신고 대상이냐 아니면 19,000불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거주자가 어디 거주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시던 분이 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보통 질문하는 것이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어떠냐?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좀 뭐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중국적을 취득하시고 오셔도 다시 미국에 사시면 미국 거주자가 되는 거죠. 1년에 절반 이상을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가서 사신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계시면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다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던 분이 노년에 한국 가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재산 놔두고 한국 가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다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를 냅니다. 즉 비거주자, 우리가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고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에 상속세를 내게 되겠지만 아까 같이 공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즉 그 미국 그 상속세 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를 안 내게 되죠, 미국에는. 그래서 물론 미국에 사시는 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국에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상속세 한도가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결국에 안 내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고 재산을 넘겨서 상속세를 안 내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속세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다 합산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속세 조사를 좀 엄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조사 그 담당자가 정해지고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아니면 과소 신고했는지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또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하게 신고했으면 추가 부과가 없지만 적게 신고했으면은 과소 신고했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하면서 적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과산세를 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거래 사례가 없는 빌딩이나 이런 그런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점점 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해서 신고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감정 평가를 받지 않고 뭐 공시지가나 뭐 기준시가 이렇게 적게 신고했다가는 아주 추가로 그 공시청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사례가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를 받으신 후에 그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인데 미거주자는 9개월. 특히 자녀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지만 자녀가 미국에 있는 경우까지도 9개월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 재산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배우자 공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없고 딱 2억만 공제해 주는데, 다만 이 좋은 점은 미국 특히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부 공유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그 재산에 대해서 절반은 부인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우자가 다 가져가고 그 남편 재산은 사실은 그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한국은 100%다 부과하죠.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나 그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게 그 미국 거주하시는 분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에 특히 캘리포니아나 부부재산 공유제를 하는 9개의 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신 경우 그럼 과연 부부재산 공유제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인데 과연 10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2분의 1, 2분의 1로 일단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2분의 1, 2분의 1로 바꿔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그 재산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절반은 부인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의신탁으로 봐서 명의신탁 제도에 의해서 그 2분의 1을 다시 부인 앞으로 명의로 등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셔도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 38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 부부 별산제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부부 재산 공유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는 그 국적 그 다음에 상거소지법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시민권자가 돌아가셨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명은 미국 국민이고, 예를 들어서 남편은 미국 국민이고 부인은 한국 국적이다. 이럴 경우 어떠냐? 그때는 그 동일한 본국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국적이 어디냐? 부부가 동일한 국적이 있으면 남편과 부인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미국 법을 따를 수 있고 국적이 같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부재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남편은 시민권자고 미국은 부인은 원주권자일 경우에 한국적일 경우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의 미국 법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합의서를 써놓으면 그런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상속세 적용에 있어서도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유언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국에서 한국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말씀드린 대로 공정증서 유언장을 만들어야 검인 없이 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유언장을 만들 때 공중유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 공중유언장을 만들 때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만들면, 네,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 가서 검인을 하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을 배격한다라고 넣어놓으면 유류분도 배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필로 쓴다든지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국 민법상의 그러한 가능한 유언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까지 가서 한국 법원에 가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유언장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렇게 그 공정유언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국에 가서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유언장을 만들 때 보통 공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한국법과 미국법의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처리하면은 등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사례인데, 텍사스주에 사는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남편이 먼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임대 소득이 생기니까 그거를 부인 명의의 재산 그 예금의 그 계좌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사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렇지 수입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없습니다. 원래 국내에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있는데 두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고 그 부인에게 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부부 둘 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부부 재산제에 대해서 부부 재산 공유제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재산 그 예금을 부인에게 준다고 해도 절반은 남편 것이 되고, 원래 남편 재산 절반도 부인 거였기 때문에 서로 예금을 주고받아도 이건 증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됐고 대법원 가서 이게 확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상속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과를 그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대략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한 45%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미국은 보통 한 15%, 2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이 그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 그 양도소득세를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지만 그 등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잔금 치르기 전에, 즉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아셔야 되고요. 양도의 그 시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 아니면 등기를 하는 날 중에 빠른 날짜, 어느 것이 빠르냐 하는 것이 그 양도의 시점이 됩니다. 그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니면 등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 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그 양도의 시점은 바로 그 등기를 먼저 하거나 잔금을 먼저 치르는 날 중에 빠른 날짜를 양도의 날짜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특히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시면서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디칼 쪽에서는 12월까지 재산을 보고하면은 재산 아니면 처분하면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레터를 지금 보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 그게 물론 메디칼에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내가 집을 현재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살고 있지 않은 집, 그러니까 한 채 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메디칼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 서둘러서 그렇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메디칼에서 그걸 당장 알 수는 없고, 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만약에 그걸 처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유언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속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정부에서 그거를 다 파악해서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포에 휩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처분하시고 증여할 수 있으면 증여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를 먼저 옮기신 것이 그 증여가 양도 일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